제가 오늘 주제는 인구 감소와 공급 부족소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앞에 있는 인구 감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요. 공급 부족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도대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혼동되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은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전망을 위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년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경제 기사를 읽은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게 되면은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0%일 때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20년 후가 되면은 1%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집 사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뭘까요? 경제 성장률하고 우리나라의 집값이 정말 연동되는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1986년부터 1999년도까지의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1%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던 거는 1기 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충분하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 성장률이 4.7%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갖고는 경제 성장률이 2.9%가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하고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매칭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집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하고 연동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집 사시면 안 되겠죠. 왜?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바람하고 실제적으로 시장은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는 경제 성장률하고 아파트 가격하고는 연관성이 없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하고 연동성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겠죠. 단기적으로는 심리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금리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광의통화입니다. M2. 우리가 통화를 얘기할 때 M0, M1, M2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이걸 광의통화라고 합니다. 광의통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증가해요. 근데 과거에는 연평균 15%가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는 연평균 한 7에서 8%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평균 7에서 8%가 상승하게 되면은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2배가 돼요. 자, 우리가 돈이 시장이 2배가 풀렸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떨어진 건가요? 다 정답은 아시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왜 투자하라 그러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갖고서 비교해 볼게요. 2000년도에 M2가 708조였는데 작년 말에 3,900조까지 상승합니다. 그래서
한 23년 전에 비해서 5.7배나 사이즈가 커졌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3.3제곱미터당 680만 원 하던 게 4,01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몇 배가 올라갔냐? 5.9배가 올라갔어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자, 우리 특정 아파트 갖고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가 87년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할 때 분양가격이 얼마였냐? 6,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한 평도 못 사는 가격이죠. 그게 작년 말에 KB 시세로 38억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60배가 올라갔어요. 이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야, 내가 저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 당시 M2를 보니까 71조밖에 안 됐습니다. M2도 55배나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지금 선도지구 만들고 있는데 1기 신도시가 90년대 초반에 입주했잖아요. 예, 분당의 상록마을에 있는 아파트가 당시에 1억 2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말에 18억 5천까지 올라가요. 15배가 올라갔는데 같은 기간에 M2가 약 15배 증가합니다. 되게 비슷하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M2는 정말 강력하게 긴축을 하지 않으면 항상 올라가요. 그럼 집값이 항상 상승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올라가고 떨어지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M2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떡하죠? 이 갭이 벌어진 것만큼을 다 응축해서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승기에는 15%, 16%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뭐냐? M2에 수렴은 하는데 어떻게 수렴한다? 장기적으로 수렴한다. 이 장기적인 거에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압구정동, 분당 이런 곳이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저기는 좋은 주거 지역이지 하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좋은 주거 지역이어야 그나마 M2의 상승률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보다는 M2하고 장기적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도 전국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정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상품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상승과 하락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보합 위주인데 만약에 막 가격이 상승을 해요.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뭘 하죠? 공급을 확대한다 그럽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은 공급할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도시에 많은 양의 아파트를 입주시키는 거죠. 그러면 신도시에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전에는 안정이 됐었거든요. 언제? 1기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장기간 아파트 가격이 안정됐었어요. 근데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한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90년대 초반에는 직주 분리의 시대였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집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서울의 낡은 20평대 아파트가 아니고 깨끗한 분당의 신도시 40평대 아니면은 용인의 60평대 큰 아파트 살고 싶어 했어요.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습니다. 도쿄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내가 일할 때는 도심에 직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하지만 집은 어디? 외곽의 큰 집. 이게 트렌드였습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뭐죠? 직주 분리가 아니고 직주 근접이에요.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이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디 있어요? 좋은 회사들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살기 좋아서가 아니고요. 서울에서 일터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서울에 직장이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 좋은 직장이 몰려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심, 여의도, 강남. 그래서 결국은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에 가까운 집들이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필요한 곳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필요로 한다? 내 직장에서 가까운 곳 필요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자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회사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매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 아니면 넘친다, 아니면 적당하다 이러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어떤 사람이 가는데 저 사람 키 크네. 모든 사람이 봐서 키 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봐기엔 작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은 인구의 0.5%를 잡습니다. 서울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은 서울의 인구가 지금 한 94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0.5%면은 한 4만 6천 호 정도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은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망이에요? 집값 전망입니다. 그리고 집값 전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전망이죠? 아파트 전망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서울 아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가장 통계 내기도 편하고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 아파트의 그러면 공급량이 얼마냐? 올해 3만 6천 호 정도가 입주합니다. 이 정도면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3만 6천 호고요. 2026년, 2027년에는 1만 호밖에 입주를 안 합니다. 엄청나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만 6천 호 넘겼을 때는 2019년, 2020년 두 해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넘기기 쉽지 않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울은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한 시장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하면은 바로 가격이 올라갈까요? 이것만 알면 되게 심플하죠. 그러면 공급 많을 때 팔고 공급 적을 때 사면 되겠네? 근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부족하다, 맞나요? 뭐 대부분 그렇지,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약간만 질문 변동시켜 볼게요. 지금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집이 부족하다. 요거는 약간 갸우뚱이죠. 자, 앞에 얘기한 건 뭘까요? 잠재 수요입니다. 잠재 수요 갖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심플해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죠? 실제 사고 팔았을 때는 잠재 수요가 아니고 실질 수요가 중요해요. 제가 여기 계셨던 분들은 이사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사를 할 때 A 아파트에서 옆에 있는 B 아파트로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나 A 아파트에서 새로 분양해서 입주하는 C 아파트로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부분 옆에 있는 B 아파트로 갑니다. 그러면 이 B 아파트는 공급이에요, 아니에요? 얘도 공급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급 물량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때 입주 물량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거래가 잘 되니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공급이, 입주 물량은 되게 부족한데 지금 서울 아파트에 매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역대급으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점까지 올라갔어요.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던 경제 충격이 오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그러면은 이 공급 부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매물 소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매물이 없냐 아니면 많냐, 이것도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타이밍이나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입지죠. 어디로 들어가야지 결국은 집값이 많이 오를까? 사실 집이라는 거는 내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든 말든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갖고 살겠지만 올라가면 더 좋은 거죠. 뭐 어떤 아파트가 더 올라가냐? 같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는 여기 세 가지입니다. 교통, 자연환경, 커뮤니티. 근데 그 교통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지하철이에요. 기승전 지하철. 광역버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하철, GTS를 포함한 지하철을 봤을 때 그 지하철 어디에 빨리 가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서 오피스 지구가 생길 곳이 또 있어요. 10년 후에 오피스 지구가 생길 곳들이 용산역 주변, 국제업무지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수동,
성송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예전에는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번 게임 회사들이 사옥을 만들고 있고 패션 회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직주 근접에서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 그리고 장기적으로 용산역과 성수동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입니다. 근데 이 자연환경이라는 거는 그 지역마다 선호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부산에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산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데가 어딜까요? 바다뷰가 되는 해운대, 거기에 있는 고층의 아파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디가 제일 좋아할까요? 한강뷰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은 11월 말 기준에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입니다. 압구정동 평당 1억 2천이고요. 반포 평당 1억 1천입니다. 특정 아파트가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평균 가격이 이제 1억을 넘겼습니다. 특정 아파트가 넘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와, 무슨 아파트가 평당 1억 해 이랬는데 이제는 동네 전체가 평당 1억이 넘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가 아니고요. 대부분 비싼 아파트가 어디 있죠? 한강변입니다. 우리가 차별화 말씀드릴 때 보통 서울이냐 아니냐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별화는 점점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서울이야 아니야? 서울에서 한강변을 끼웠어 안 끼웠어? 한강변을 끼웠는데 강남 상구나 마용성이야 아니야?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 반포동이라 그래도 한강변을 낀 단지야 아니야? 점점 세밀하게 바뀝니다. 근데 이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어때요? 희소하고 너무 비쌉니다. 그렇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냐?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는 공원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대단지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다 당연히 지하로 차가 다니고 밖에는 완전히 요새는 정원 같습니다. 그냥 공원에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한강변을 끼는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죠. 뭐가 중요하냐? 대단지 아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집의 형태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단독주택을 살 수도 있고요. 빌라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비슷한 동네에 있는 이 주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파트 단지를 형성한 이 아파트가 1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나 이제 나홀로 아파트는 8억이에요. 왜? 단지가 없으니까. 단지가 그만큼 중요해요. 옆에 있는 빌라는 한 6억 정도 됩니다. 한 40% 감가가 돼요. 동일평형 같은 경우에. 근데 아파트 이 주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죠. 그럼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갭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할까요? 모든 자산을 선택할 때는 그 자산이 갖고 있는 약점을 해지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은 뭘까요? 황금성. 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금 잘 안 팔리죠. 그나마 모든 부동산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냐? 아파트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아파트에 왜 사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거의 100%의 확률이 이렇게 납니다. 편리하니까. 맞습니다. 아파트는 편리하고요. 쾌적해요. 거기다가 황금성도 좋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제일 좋다?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단독이나 빌라에 비해서. 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황금성이 좋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도 중요하지만 주택의 형태를 봤을 때 우리 뭘 선택해야 되냐? 아파트 단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선택하는 것 자체는 내 자산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뭘 선택해야 하냐? 출퇴근이 편리하면서 아파트 단지 형성되어 있는 거, 요건 디폴트 값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커뮤니티 이런 거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집은 있어야 되겠구나. 예. 집 갖고 재테크하고 그걸 떠나갖고 내 집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디폴트 값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그러면 댓글이 어떻게 달릴까요? 맞아, 집은 사야지 이렇게 달릴까요? 절대 그렇게 안 달립니다. 댓글은 대부분 뭔 소리야,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데 폭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 이미 감소하고 있어요. 2020년에 고점을 찍었고요. 감소하고 있고 현재 출생률 정도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집 수요라는 걸 봤을 때는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구 수 감소예요. 근데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구 수 감소가 언제 일어나냐? 20년 후에 일어나요. 왜? 계속 가구는 분화하면서 가구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보다는 한 20년 후에 가구 수 감소가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가구 수 감소는 언제 하냐? 2041년에 피크를 찍고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5년 정도 정도는 가구 수는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나요? 아니면 증가하고 있나요? 네, 감소하고 있죠. 이미 1000만 서울이 끝난 지가 오래됐고요. 지금은 한 9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문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값이 비싸니까. 왜? 신문에서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집값이 비싸서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간다 라고 나옵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요? 집값이 비싸다. 집을 상품이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비싸,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팔립니다. 안 팔린다는 건 집에서는 비어 있어야 돼, 집이요. 그런데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없죠, 서울은. 서울은 2000년부터 2010년부터 2023년도까지 13년 동안에 서울의 더블 더 증가했습니다. 모든 주택 수를 했을 때 얼마나 증가했냐? 25%나 많아졌어요. 2010년대 피크 찍고 인구는 계속 감소했는데 집은 25%가 많아졌대요. 이게 웬일이야?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집이 100채가 있었어요. 거기 4명씩 살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몇 명이 살 수 있죠? 400명이 살 수 있죠. 근데 25%가 늘어났대요. 100채인 집이 125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집에 옛날같이 4명이 안 살고 3명이 살아요. 그럼 몇 명이 살 수 있죠? 375명이 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집값이 비싸자가 아니고요. 집이 부족해서 그래요. 서울에 있는 모든 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됩니다. 제가 지역적 차별화가 시작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화됩니다. 이미 지역적 차별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2000년부터 2023년도까지 23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90%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인천은 320%밖에 안 올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평균 가격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옆에는 재건축 아파트도 올라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조건으로 보자는 거죠. 동일한 조건을 보는 게 매우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왜? 1기 신도시를 같은 시기에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시청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20km 반경에 1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남쪽에는 분당을 만들고 북쪽에는 일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분당하고 일산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분당의 아파트 가격은 23년 동안에 430% 올랐어요. 서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270%밖에 못 올랐습니다. 아니, 똑같이 시청에서 반경 20km 반경이 만들었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이 차이의 핵심은 뭐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출퇴근하기 편하냐는 거죠. 분당은 출퇴근하니까 너무 편해요.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15분이면 강남 옵니다. 거기다가 아주 럭키하게 바로 옆에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일산은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요. 강남 출퇴근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요. 도심이나 여의도 가는 것도 멉니다. 결국 이게 가격 차이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분당의 아파트 가격은 일산보다 25% 비쌌어요. 일산 아파트가 1억이다. 분당은 1억 2,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5% 비싸요. 23년 만에 갭이 더 벌어졌다는 거죠. 일산 아파트가 지금 3억까지 올랐다. 분당 아파트는 5억 2,500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서울 하는데 그건 그냥 편안하게 인서울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서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을 얼마나 빨리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서울이 좋으면은 정말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이 분당보다 비싸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선택하는 거는 서울의 정말 핵심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울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가구 수로 갈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결국은 인구보다는 가구 수 감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서울 인구가 감소하지만 결국은 그 지안에 공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실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공간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에. 그런데 공실이 안 생기고 꽉꽉 차 있어. 그런 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근데 어떤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빈집이 안 차.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들은? 그 동네는 망하는 겁니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구 수가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냐?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통계청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2020년 대비 2050년, 30년 후에 가구 수가 어디가 많이 늘어나고 어디가 많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어디지요? 경기도입니다. 가장 많이 감소하는 곳은 서울이에요. 자, 가구 수가 감소하면은 집이 필요 없다는 거니까 서울 집값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경기도가 그러면 경기도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경기도로 가야지? 아닙니다. 경기도에 왜 이렇게 가구 수가 늘어날까요? 집 지을 땅이 많다는 얘기예요. 집 지을 땅이. 계속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기도에 이렇게 가구 수가 많아지면은 어디에 희소성이 더 생길까요? 서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가 감소하는 거, 가구 수가 감소하는 거,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거, 이거는 어차피 팩트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구 수가 많아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다. 왜? 공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고 그 자체가 거기서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산업 자체는 서울 중심인데 서울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가 불패로 가냐라고 하는 거는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는 이런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구 수가 분화되면서 뭐가 감소하냐? 1인당 가구 수가 감소하고 1인 거주 인구가 많아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의 형태는 뭐냐?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작은 집이 유리할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은 작은 아파트가 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예전에 4, 5인 가구가 30평대 살았는데 이제 2, 3인 가구밖에 안 되니까 20평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20평대를 더 선호했어요.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뭐보다? 33평형보다. 근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25평하고 33평의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33평대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A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25평형이 들어갈까 33평은 들어갈까 고민할 수 있어요. 물론 자금이 25평 들어가는 게 저스트하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난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어떤 선택이 맞는 정답이었냐?
25평 사는 게 맞는 정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33평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1인 가구였다가 결혼할 수도 있고요. 딩크를 살려고 그랬는데 애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살다 보더라도 25평이 좁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아, 왜 좁아져? 그게 뭐가 얼마나 넓은 집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우리는 가구 수가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늘어나죠? 소득 수준이 늘어납니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은 사람들은 1인당 거주 면적이 자연스럽게 넓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인 가구도 하게 되면은 뭐 4평, 5평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생각했어요. 지금은 몇 평 생각하냐? 한 8평, 전용 8평 정도 오피스를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1인 가구는 어떨까요? 나중에 1인 가구는 원룸이 안 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투룸에 살아야죠. 그래서 오피스텔보다는 어디 살겠어요? 아파트에 사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보다는 아파트 소형평에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구원 수가 감소한다 그래갖고 25평이 대세고 오피스텔이 대세인 건 아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봤을 때는 33평형이 이제 주력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인 가구용으로 오피스를 사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 아파트 같은 거 투자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세컨드홈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4억 이하면은 여기에 주택 사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인구 감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였죠.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돌렸을까요? 아, 저긴 정말 인구 감소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뭐 한 거죠? 찍어준 거죠.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초록색 지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전원주택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곳이 서울에서 갖고 양평 그런 곳입니다. 뭐 평당 100에서 200만 원 해갖고 200평 사면 1, 2억이면 사요. 뭐 땅 사갖고 내가 지어볼까? 되게 싸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구해종즈 나오면은 또 어디 화려한 집이 나와요. 이게 얼마일까요? 3억이요. 우와, 되게 놀래요. 안 팔립니다. 그런 거. 안 팔리니까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전원주택 들어가는 거는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옵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사람들은 힘들다 그러는데 나는 잘 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될까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전세로 살아보시면 되세요. 전세로 살아보다가 아, 나하고 안 맞네 하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요. 난 맞는데? 라고 하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때 사면은 2년 전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저 좋은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들을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게 주택에서는 전원주택을 제외해야 되고요. 아파트에서는 지역주택 쪽 아파트를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7% 확정 보장해준다 이런 것도 있죠. 서비스 레지던스 이런 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부터 제외하시는 것부터 투자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현재 상황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아파트 자체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 아파트 중심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기사 보실 때마다 나오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9월부터. 9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공급 거래가 많이 됐어? 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많이 됐냐 아니냐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거래되는지 살펴볼게요. 서울의 아파트는 연평균 한 7만 7천 호 정도가 거래가 됩니다. 월 평균 한 6천 호 정도가 거래가 돼야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이 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될 거고 아닐 때는 더 적게 되겠죠.
그래서 월 평균 5,000원 정도가 거래가 되면은 거래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월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5월, 6월, 7월, 8월 달에 다 5,000호 이상 거래가 됐어요. 그 5월 달에 5,200호까지 거래됐고 6월 달, 7월 달에는 9,100호까지 거래됐습니다.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냐? 스트레스 DSR 2단계 같이 시장 파급 효과가 큰 거는 갑자기 오늘 막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죠? 예고를 합니다. 이거 내년 3월부터 할 거예요. 내년 7월부터 할 거예요.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했어요. 언제 한다고? 올해 7월부터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뒤에서 하던가 말던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올해 1월 달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2월, 3월 가격이 올라갔는데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한대. 그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돈이 약간 부족한데 스트레스 DSR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못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 되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5월달, 6월달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 정부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7월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 되는데 자영업자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7월이 아닌 9월달에 시행을 할게요 라고 이결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갖고 못 샀던 분들이 2개월이 열렸네? 빨리 사야지 하면서 7월달, 8월달에 엄청나게 사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딱 끝나니까 거래량이 월 평균 한 3,000호까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고 가장 큰 영향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진행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전국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래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거래량하고 가격은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우리 주식할 때도 거래창이 있고 그다음에 주가창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보잖아요. 근데 주식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그때그때 하루하루마다 시황을 보는데 부동산을 볼 때는 사이클을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그리고 이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어요. 난 나 오늘 성당 갈 거야. 성당이 나의 목표지죠. 그러면 성당에 가기 위해서 뭘 선택하죠? 내가 있는 위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투자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지금 투자를 할 타이밍인지 쉴 타이밍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이클을 돌려보면은 지금 시장이 여기 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 됐는데도 이걸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벌집수나 모형이 장기 사이클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X축이 거래량이고요. Y축이 가격이에요. 10년부터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만약에 가격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10년 회복기에는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가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그때 집을 산 사람도 있고 못 산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집을 안 사거나 못 산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나는 집 살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탓을 해야죠. 누구 탓을 할까요? 집산 옆에 있는 친구를 탓할까요? 아니죠. 정부를 탓합니다.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 정부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안정화 정책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화 정책을 냅니다. 이 안정화 정책은 공급을 늘리겠다, 세금을 세게 매기겠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가격은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해요. 왜 급등을 하냐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부가 뭘 할까요? 야,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을 파악해봐.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못하게 해. 이런 정책을 낸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겠다는 사람이 많고 매물이 없잖아요. 근데 재건축을 이렇게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정책을 냈을 때 그때부터 쫙 올라가요. 근데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때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거래량 감소하는 이런 침체 전환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급격하게 꺾입니다. 우리는 그걸 2022년도에 경험을 했죠. 그래서 2040년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문 기사에 뭐가 나와요? 거래 절벽, 미분양, PF 부실 사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 침체기가 지나게 되면은 나 10억에 살라 그랬는데 이때 못 샀는데 8억까지 떨어졌네? 이제는 사볼까? 이런 사람 늘어나요. 그래서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냥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조금 좀 짜잔하게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회복 진입기로 들어섭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냐? 회복 진입기예요. 회복 진입기는 가격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자, 회복 진입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뭐 회복 진입기 자체가 1년 갈지 2년 갈지 뭐 4년 갈지 아무도 모르시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회복 진입기가 이번에 5년 갑니다. 예측을 했어. 그러면 지금 집을 사세요, 안 사세요? 대부분 안 사요. 집값도 안 오르는데 뭐하러 사? 내가 세금 내고. 그러니까 집을 안 사면은 나는 거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로 거주해야죠. 그럼 이때 어떻게 뭐가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복 진입기에는 아파트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전세 가율이 높아지면은 뭐가 줄어들죠? 갭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점점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갭 투자하는 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우리는 회복 진입기 있다,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은 뭐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냐? 대출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요.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없지 좋은 곳을 모르냐? 돈만 있으면 한다는 거죠. 근데 돈이라는 것 자체가 뭐 내가 마음 먹는다고 막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내 자산 플러스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고점, 지금은 전정고점일 수 있는데 언제가 아파트 가격이 제일 높았냐?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1년 10월 달에 피크입니다. 그때부터 쭉 내려와요. 2022년 말까지. 근데 2021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총량제를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는 어떤 시기였냐?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대출 기재를 하니까 갑자기 침체기로 빠진 거죠. 만약에 대출 기재를 여기서 했다. 여기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대출 기재 했습니다. 안 먹혀요. 왜? 지금은 꺾일 때가 아니니까. 대출 기재 막 하다가 대출 총량제를 여기서 했어요. 이거 먹힐 때잖아요. 먹히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쭉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 떨어지니까 떨어져도. 그래서 2023년도 1월 달에 뭘 발표하냐? 일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야, 강남 상가하고 용산 빼고 다 풀어줘. 그리고 뭘 발표하냐? 특례 보금자리론을 발표해요.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가격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언제 꺾이냐? 2023년 10월 때부터 꺾여요. 10월 때부터 갑자기 꺾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꺾였냐? 이게 발표됩니다. 일방향 특례 보금자리론을 폐지하기로 해요. 대출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세 달 동안 짧게 떨어져요.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해 초에 뭐가 발표됐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발표됐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네? 싸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또 9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기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9억 이하니까 7억 아파트 샀어요. 7억 5천이 됐겠죠? 7억 아파트 샀어요. 8억이 됐겠죠? 그러면 원래 9억짜리는 계속 9억에 있나요? 아니죠. 얘가 치고 올라오면은 9억짜리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 9억 이하 아파트는 내 아파트와 관계없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DSR을 발표하니까 바로 꺾입니다. 엄청 민감해요. 요새는. 왜 이렇게 민감해졌냐?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높아졌고요. SNS를 통해 갖고 전파력이 빨라졌어요. 근데 지금 2단계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뭐 대출 규제가 완화되겠어?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완화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셔야 되죠?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근데 지금은 제일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 대출 완화 할 거냐 말 거냐를 보셔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민감도가 되게 높아져 있고 지금은 미래로 봤을 때 내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냐 하락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게 되면 트렌드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패턴 연구예요. 그리고 그 패턴 연구가 장기적으로 인정받았던 게 그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시장 갖고서 패턴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번 하락기 적기 전에 두 번의 하락기를 더 겪었습니다. 한 번은 외환위기 때 겪었고요. 한 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는 97년 12월 달 해가 98년도에 딱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쫙 올라갑니다. 2006년도까지 완전 V자 상승. 그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 멘탈이 꺾였죠.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잠시 정신을 찾아보니까 어때요? 맞다. 이때 집 샀던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지 집을 삽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갔어요. 패턴이 달랐다는 거죠. 이 두 개의 패턴이 달랐던 이유가 뭘까?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향후에 위기가 왔을 때 비슷하게 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외환위기 때는 그 전에 공급이 많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떨어질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환위기는 국내 이슈입니다. 국내 이슈니까 국내가 우리 금융화 갖고 위기 탈출하니까 쫙 올라갔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 전에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떨어질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니까 이거는 뭐 미국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유럽에서 뻥 터져. 뻥뻥 터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 지금은 외환위기보단 글로벌 금융위기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미 W자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W자의 모양을 그리고 있고 지금은 이걸로 보게 되면 한 요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주간 단위로 계속 데이터 목요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 보면 감흥이 별로 없어요. 0.02% 올랐다는 게 뭐야? 뭐 이런 거든요. 그래서 월간 데이터를 보시는 게 또 이해하시기 편하고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게 한국부동산에서 매달 15일 날 발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을 가장 잘 반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21년도 10월 달을 고점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10% 떨어져 있습니다. 기사 보게 되면 이런 거 많잖아요. 정고점 이미 넘긴 아파트들 나옵니다. 그런 아파트 있냐 없냐? 당연히 있어요. 강남의 주요 단지들은 이미 2021년 10월 달 그때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아직은 10%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2008년도에 여기 있는 이제 막대 그래프는 월봉이거든요. 떨어지니까 크게 떨어지죠. 한 달에 뭐 6% 이렇게 떨어졌어요. 2008년도의 그래프 뭐랑 비슷하죠? 2022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그래프는 2023년도와 비슷해요. 그리고 2010년도하고 2013년도 이 4년 동안 가격이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오르고 내리면 계속 반복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올해하고 내년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4년 정도까지 갈지 않을 것 같아요. 학습을 하다 보니까 다음은 올라갈 타이밍이네. 그리고 공급이 엄청 부족하네. 그런 것도 다 이해되다 보니까 좀 짧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 자체가 가장 밑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 말 정도에 저점을 턴하고 2026년도부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은 정책 하나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셔야 돼요. 아까 상승기 때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내면은 안정화 안 된다 그랬죠. 왜? 시장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 정부가 정책을 내면은 바로 상승 안 해요. 또 하락을 밀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첫 번째 이해, 정책이 시장에서 실제로 작용하기까지는 상승기에는 보통 3, 4년 걸리고 하락기에는 한 2, 3년 걸린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정책 중에서 나하고 정말 관계가 있는 정책은 디테일하게 좀 아셔야 돼요. 아, 이 정책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왔던 것들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근데 이게 폐지되는 게 맞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이 폐지될 건지 아닌지가 아니고 그 정책이 지금 어떻게 내용이 뭐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부터는 2주택 이하는 중과가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2022년도까지는 강남에 아파트 큰 거 2개 갖고 있었다. 종부세만 1억 냈었습니다. 엄청난 게 셌죠. 근데 2023년부터는 중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서울에 계신 분 같은 경우 대부분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상급지로 옮겨가시는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수나 천안이나 지방에서 거기서 생계를 위해서 사업이나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당연히 집이 있겠죠. 그러면은 집 한 채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일까요? 서울에 있는 집입니다. 예전에는 안 샀어요. 왜? 2주택이면 중과되니까. 근데 지금 중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유세 부담은 크게 페널티가 없네. 그러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서울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서울 집 산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죠. 외지인들이 서울 집 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 이런 거죠. 조합 설립 인가할 때 10억이었던 아파트가 준공할 때 20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같은 기간에 일반 아파트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10억 하던 일반 아파트가 13억이 됐다. 그러면 나는 7억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근데 재건축 아파트 지으려면은 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축비가 필요해요. 건축비가 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난 초과이익이 얼마죠? 3억이죠. 그 초과이익이 2억 8천만 원 넘겨가면은 50%를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불만이 많겠죠. 야, 난 투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 오래 살았을 뿐인데 이게 웬 말이냐? 난 동의 못한다.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오래 사셨던 분들은 감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갖고 3억에서 50% 1억 5천만 원 내야 되는데 난 거기서 20년 살았어.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4,500만 원만 내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1세대 언제 1세대 1주택이어야 되냐? 준공할 때 1세대 1주택이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 1세대 1주택이었어. 근데 시장이 너무 좋아. 누가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 샀어. 난 1세대 2주택이 됐어. 그럼 감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같은 경우에 이 정책이 어떤 의미고 그게 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게 합리적인가 그걸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나하고 관계 있는 정책은 적어도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금리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4.75였는데 어제 미국이 금리 내렸습니다. 금리 4.0까지 내려갔고 4.5까지 내려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이제 1.5%포인트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 관련돼 갖고는 금리 인하 속도 지금 천천히 갈 거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시장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보다는 대출을 완화할 거냐 아니면 대출을 강화할 거냐 이게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수익형 부동산 여전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지금 매물이 아파트만 매물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좀 더 시간을 갖고서 보다 보면은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강남권의 빌딩들이 수익률이
2에서 2.5%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가 되니까 한 3%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받은 매물은 4%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건 뭐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안 팔리니까.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좀 의사결정을 하셔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뭘 봐야 되냐? 내년에는 일단 금리하고 정책을 봐야 됩니다. 금리는 인하의 속도가 좀 둔화되는 거지 금리는 인하되겠죠. 자, 금리가 인하되면은 결국은 조달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정책은 공급 세금 이런 것보다 대출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부실, 특히 PF 부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PF 대출, PF 부실 사업장 정리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거야. 집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안 믿으셔야 돼요. 이 PF 대출 시장, 여기 개발 시장이고요. 아파트 시장은 별개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PF 대출 부실 사업장 때문에 문제가 되면 뭐가 안 되죠? 공급이 안 돼요. 그게 누적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PF 대출 부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장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발 악재 이거는 사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미국 금리가 인하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인하되는 게 중요한 게, 미국 금리가 천천히 인하되면은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탄력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1.5%포인트까지 줄었는데 이게 1%포인트까지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전세가율,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 전환기에는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큰 변동이 없으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재건축 아파트 포함해 갖고 한 47% 돼요. 우리가 예전에 반등했을 때 보게 되면은 2012년도에 53%였다가 2013년 말에 63%까지 되고요. 2014년부터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는 아니고요. 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포함해서 한 55% 초과되면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에 변수가 많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 말 정도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출 규제입니다. 일단은 예정되어 있는 거는 내년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진행한대요. 그러면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침체기가 더 오래 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거는 뭐 유예하거나 안 하기로 하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경기를 살려야 돼. 근데 경기 살릴 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뭐 DSL이나 LTV를 완화해 준다. 이런 정책을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뭐 하셔야 되죠? 사셔야 됩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쫙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그 조성익 교수님이 쓴 건축가의 공간일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삶을 변화시킬 힘이 동네에 있다. 좋은 집을 넘어 좋은 동네에 나를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지금 아파트를 자산가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은 동네에 들어가는 게 나를 변화시키고 자산가치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부동산 공학원 생존 지식은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이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것들을 집대성 한 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